불멸의 이름을 남겼다라고. 네.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고 하는 것을 죽기 전까지 실천하다가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의 중요성, 우리 교육계에서도 여전히 토론식 수업에 정말 이 정수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알아볼 내용은 우리가 말하는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의 그 내용 규정을 소크라테스가 맨 처음에 선보였다. 물론 이제 소크라테스가 남긴 저작이 없기 때문에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가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얘기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아마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에게로부터 철학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그 철학이 뭐라고 저희가 한번 배웠었죠? 지식에 대한 사랑. 자, 지식에 대한 사랑인데, 자, 이거를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직접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하고 갈래? 향연이라고 하는 대화편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뭐 심포지움이라고 할 때 보통 뭘 하는 게 심포지움이죠? 가서 논문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논문 발표, 뭐 이제 학술 발표 같은 것도 하지만 보통 이제 먹거리가 있어요. 음료수 같은 것도 있고 또 과자나 뭐 이제 독일에서 제가 심포지움 참여했을 때는 이렇게 케이크 같은 거, 쿠키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게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 나와서 그걸 먹으면서 또 토론도 하고 또 발표도 듣고, 이게 심포지움인데, 이거의 기원이 어디서 유래했느냐? 바로 이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왔습니다. 뒤에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술과 안주를 먹으면서 수다 떠는 거. 이게 향연이에요. 심포지움이에요. 약간 반쯤 이렇게 걸터 앉아서 그렇죠. 포도 먹고 있는 그런 느낌. 포도도 먹고, 맞아요. 음악도 듣고 뭔가 이런 게 이제 심포지움인데, 그 플라톤의 향연이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소크라테스를 포함해서 몇몇 등장인물이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그 심포지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뒤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있고 술과 안주가 있어요. 대화를 나눠요. 술 좋아하니까. 소크라테스 술 좋아하죠. 자,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누군가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뭔가 알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포지움을 일반적인 것처럼 하지 말자. 일단 음악 빼자. 술과 이것만 두고, 자, 우리가 그러면 각자 음악 듣지 말고 진지하게 한번 자기가 각자가 생각하는 에로스 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한번 발표 한번 해보자. 약간 조금 성격이 조금 다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에로스 신이 어떤 존재인지 얘기해보자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한 각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뭔지를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결국에. 네, 왜냐하면 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럼 에로스 신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얘기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얘기해보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발표자들이 쭉 뭐 극작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쭉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뭐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제 맨 끝에 소크라테스가 이제 딱 발표를 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생각해낸 얘기는 아니다. 어떤 무녀로부터 들었다. 사랑의 여신 에로스는 풍요로움의 신 포로스와 빈곤의 신 페니아를 어머니로 두고 이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의 신 에로스는 본성적으로 빈곤한 상태에서 풍요로운 상태로 나아가려고 갈구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핍한 상태에서 풍요로운 상태로 원하는 그 갈망하는 게 그 정서적, 육체적인 거 모두 다 말하는 다 포함해서 그게 사랑이다. 그럼 여기 이 풍요로움이란 단어가 제가 느끼기엔 약간 상징적으로 들리는데 출산이나 그런 종족 번식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인격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많은 사랑을 베풀려고 시도도 해왔고, 또 사랑을 받으려고도 받고 싶어도 했습니다. 뭐 모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저의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내가 사랑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늘 어떻게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아, 왜 나만 그런가? 예를 들어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도 아이고 우리 나방이 우리 나방이 내가 정말 잘 되라고 내가 사랑을 준다고 너무 신경 쓰고 했지만 시간이 되돌아보면 부모님은 항상 뭐죠? 아, 부족했다. 아, 그때 조금 더 잘해줄 걸. 그때 조금 더 그 녀석에게 신경을 좀 더 써줄 걸이라고 후회하는 말이죠. 부모님은.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다음번 기회가 왔을 때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하다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사망하고 죽고 나 역시도 그렇게 후회하고 갈망하다가 눈을 감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도 결국 그 속에는 계속 노력하는 인간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뭐랄까 이제 그 노력한 처절한 어떤 노력하는 인간의 모습이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그 사랑의 생각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 우리는 그런 존재다. 갈망하는 존재다. 몸부림치는 존재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이 사랑에 대한 정의와 과연 철학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자, 사랑은 빈곤한 상태, 부족한 상태에서 꽉 찬 상태로 나아가는 갈망이다. 자, 이 원리가 똑같이 지식을 탐구하는 활동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경험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초사병이라고, 그게 이제 중2병 이전에 걸리는 병이에요. 요즘에 새로 생겼어요. 아, 몰랐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일단 중2병 전조 현상이 나타나. 초등학교 4학년 되면은 이제 내가 되게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말도 안 듣고 반항하기 시작하고 사춘기가 좀 빨리 와요. 우리 때는 뭐 한 중학교 한 3학년 이때 막 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중2병 전조 현상이 오니까 자기가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면 아, 그때 내가 생각이 많이 좀 짧았구나.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부족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또 생각하잖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철학자들도. 예를 들어서 인간은 정말 자유로운 존재냐? 아니면 자유롭다고 그냥 착각하고 믿고 있는 존재고 자유로운 그런 상태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거냐, 허구냐. 예를 들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철학을 한다 쳤을 때 처음에 어떤 입장을 내놓고 어떤 입장을 내놓겠죠. 본인은 이 입장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입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문답법 토론하고 하다 보면은 내 입장이 갖고 있는 난점이 보이고 설득력이 부족한 지점들이 보이고 그럼 뭐예요? 이 부족한 거를 메꾸기 위해서 더 꽉 찬 지식을 추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는 지식을 향한 그 사랑이 바로 철학이고 그런 활동을 철학이라고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을 철학자라고 한다. 소크라테스의 이런 생각이 뭐 지금까지도 우리 교과서적인 철학에 대한 정의로 남아 있죠. 네, 그러고 보니 인류가 시작한 이래로 뭐 철학뿐만 아니라 과학도 그렇고 많은 발전과 성취를 이뤘잖아요. 네. 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권력 싸움이라고 우리가 비유를 들었을 때 분명히 고대 그리스에는 상대주의자들이 있었고 회의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공동체에 따라서 집단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기준은 다르다. 상대주의죠. 상대주의를 옹호하는 뭐 프로타고라스 같은 소피스트들이 있었고 회의주의자들이 있었어요. 회의주의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알 수 없어. 이런 회의주의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편에. 근데 이 맞은편에는 누가 있느냐? 굉장히 가난했지만 철학적 정신을 몸소 실천한 소크라테스와 그 제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상대주의와 회의주의가 틀렸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편적인,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나 들어맞는 그런 지식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결국 이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계열이, 이 라인이 서구 사상의 주류가 된 겁니다. 이겼다라는 건 조금 더 합리적이고 또 설득력이 있다. 또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대주의와 회의주의가 완전히 뭐 끝난 건 아니에요. 요즘 뭐 현대 철학에도요. 어떤 문제에 한해서는 상대주의나 회의주의적인 어떤 솔루션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자, 그러면 지식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진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럼 보여주는 사례가 뭐냐?
그게 이제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역사적 사례가 있겠죠. 과학, 우리가 말하는 과학의 역사. 과학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몰랐던 것을 발견을 하고 발견을 해온 것이 거듭된 역사란 말이죠. 뭐 이 예는 뭐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뭐 유럽의 예전에 흑사병 때문에 14세기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죽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이거를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런 병이 생겼느냐.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저주를 받은 거다.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내린 거다. 아니면 마녀들의 흑마술이다. 근데 알고 봤더니 뭐죠? 패스트균이라고 하는 균에 의해서 발병이 된다는 걸 알아낸 거죠. 몰랐던 걸 알아낸 거예요. 패스트균에 의해서 흑사병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보편적 지식이죠. 누구에게는 맞고 누구에게는 틀리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학과 같은 그런 영역에서의 지식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180도이다라고 하는 지식은 이거는 상대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알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회의주의가 틀렸다는 걸 얘기하겠죠. 뭐 회의주의자들은 지식을 알아낼 수 없대. 근데 뭐야?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180도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잖아요. 몰랐는데 원래.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다시 말해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고 획득해 나갈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식의 진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식의 생각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고 있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과학을 하고 또 교육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나은 어떤 교육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또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문명의 토대가 되는 사상의 그 네트워크를 차지하고 있는 생각의 줄기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라인에서 이 계보에서 나왔다. 그래도 아직 우리 인간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겠죠? 네, 맞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96% 정도가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류가 알아낸 물질의 영역은 한 4%에서 6% 정도밖에 안 돼요. 뭐 항성, 행성, 우리가 아는 뭐 암석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그 나머지 한 96% 정도 되는 물질의 비율은 바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 정체가 뭔지 아직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네. 그래도 적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게 뭔지 정체가 뭔지 지금 알아내고 있고요. 그건 뭡니까? 소크라테스의 그 정신이죠. 부족한 것을 알고 더 나은 지식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열망이 또 그런 지식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정신 속에 그 불꽃이 들어있다. 네. 소크라테스가 한 이야기 중에 네. 음미되지 않은 삶은 살 보람이 없다라고 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말한 배경이 뭔가요? 그리고 그 뜻이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음미한다라고 하는 말은 검토한다는 말이거든요. 검토하지 않은 삶은 삶을 살 만한 가치가 없다. 이제 이런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살면서 뭔가는 옳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나는 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뭐 돈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뭐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해.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거를 검토하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설득력이 있는 생각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라는 거를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까? 그 검토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하고 아까 소크라테스 문답법을 통해서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깨닫기도 하고 또 우리 인류가 쌓아온 지식을 공부하면서 알아내기도 검토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식을 공부하면서 알아내는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겠죠. 근데 왜 검토를 하라고 하는 걸까요?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꼰대라고 하는 거는 별게 아니고요. 자기가 체험한 게 옳다, 유일하다, 최고다. 자기가 체험한 거, 체험한 내용, 체험한 방식, 자기가 했던 방식 이런 게 최고라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의 것들은 문을 딱 닫아버려. 그렇죠. 단절. 이게 꼰대죠. 꼰대가 되지 말아라. 근데 저는 이쯤에서 드는 좀 생각? 네. 소크라테스를 기점으로 철학의 의미가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가 그 전의 철학이랑 조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과학과 이 철학의 정의를 지금 완전히 분리를 하거나 분명해야 돼. 소크라테스 이후의 철학의 의미가 저는 조금 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철학의 의미가 더 가깝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죠.
소크라테스의 생각이 결국 철학에 대한 입문을 하든 아니면 진짜 철학 활동을 하든 간에 소크라테스의 그 생각이 결국에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철학을 전문 철학자의 철학을 하는 것이거든요. 또 철학을 또 배울 때 필요한 정신이기도 하고. 네. 자, 저는 오늘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자아 성찰을 하는 그 자세를 배운 것 같아요. 오늘 설명 아주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거꾸로 철학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였습니다. 만약에 살인자가 오늘 아주 위기에 처한 어린아이와 할머니를 구해줬다. 그러면 그건 잘한 짓인가요? 그렇죠. 이런 질문도 좋은 질문이죠. 예,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잘한 짓이에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행동을 분석할 때 어떤 관점으로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어요. 행위의 결과를 보고 본다면 잘한 일이겠죠.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그 살인마의 도움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좋은 쪽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결과를 봤을 때 좋은 행동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만약에 살인마의 동기를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예를 들어서 살인마가 그 어린아이를 도와준 이유가 내가 쟤를 꼬셔가지고 납치하려고. 호감을 얻어서 나중에 어떻게 좀 나쁜 짓을 하려고 도와줬다. 그러면 그건 선한 행위가 아니겠죠. 결과는 좋을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살인마의 행동이 다르게 분석된다. 다르게 평가된다. 방금 저의 의식이 확장됐어요. 관점이 확장된 거. 그렇지. 자,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고. 이런 게. 테스형 감사합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께서 이걸 먼저 보여줬어.